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요즘 투자라는 책입니다. 부제는 돈 공부 빼고 다 배운 당신을 위한 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자는 또누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는 유튜버고요. 본명은 임종현 님이라고 되어 있고요. 트러스트 북스 출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책은 투자서죠. 투자 지침서라고 해야 되나요? 재테크 책이죠. 재테크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신식, 요즘식 그 투자 지침서, 재테크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지은이가 이제 막 갓 30이 되신 아주 젊은 투자자 하시고요. 책의 앞에 써 있는 것도 그 제일 책 표지 첫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스펙 없는 고졸의 20대 2억 만들기, 2억 달성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또누라는 활동명으로 유튜브에서도 채널을 하시는 분이고 이제 그런 활동과 재테크의 경험을 기반으로 이 책을 쓰신 거고요. 제가 또누 채널도 여기 밑에 더보기란에다가 소개란에 링크를 걸어 놔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구독자는 한 6.7만, 6.8만 가까이 되고 있네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또누 임종현님의 투자의 메인은 기본적으로는 주식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즘 세상이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얘기는 제가 이 채널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테크 서적이나 경제 서적, 투자 서적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투자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 더 나아가서는 돈 공부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직무유기에 가깝다 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투자에 관한 책들은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책도 있고 주식에 대한 책을 전문적으로 기술해 놓은 책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어떤 마인드나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앞에 절반인 것 같고요. 뒤쪽에서는 이 저자의 주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메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것들을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제법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포트폴리오 구성부터 해서. 근데 주식 투자라고 하면 아무래도 종목을 그럼 추천해주는 책이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떤 특수 종목에 투자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건 이 또누라는 저자는 이렇게 금수저로 태어난 아주 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했던 사람은 아니고 월 수입 3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대에 자산 2억을 달성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채널에 들어가서 최근 영상을 봤더니 일주일 전에 막 올라온 일주일 전이지만 지금 업로드 시점으로 계산해 보면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10월 말쯤 올린 조회수가 12만 되는 영상에는 이렇게 돼 있네요. 3억 이렇게 하면 누구나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 사이에 버셨나 봐요. 30살 3억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대 말에 2억, 30살에 3억을 달성을 한 경험담을 저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주 실시간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즘 트렌드를 볼 수 있겠죠. 투자에 아주 오래된 투자의 귀재들이 얘기해주는 투자 방식도 있겠지만 지금 젊은 세대가 핫하게 성공시킨 방식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을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짚어보면은 첫 번째는 상속입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더 이상 말해서 무엇하느냐, 입만 아프다, 지나가자. 그렇죠. 이거는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연봉, 두 번째는. 그런데 연봉 하나만 가지고 부자가 되려면 연봉이 꽤나 높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연봉만 모아서 부자가 된다라는 것은 뭐 억대 연봉보다 훨씬 이상이어야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러니까 또 역시 패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업. 아무래도 부자가 되는 어쩌면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지만 유력하지만 여기에는 사업 아이템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필요하고 자본 등도 있어야 되고 준비할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당장 하기는 어려운 방법이다.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딱히 뭐 막대한 상속을 받을 일도 없고 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뭐 이유가 되겠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뭐 당장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1억을 넣고 30%를 이익을 얻어서 1억 3천을 만들고 뭐 이런 투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차곡차곡 투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마치 펀드 같은 거죠. 계속 차곡차곡 모으는 거, 그리고 그러면서 늘린 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건데 주식을 종목을 공부하고 어떤 특수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분산 투자를 해서 IT 종목에도 넣고 뭐 생활주에도 넣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고 공부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이 저자가 추천하는 거는 ETF 종목에 투자하라, 주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ETF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테마나 어떤 섹션이나 영역의 주식들을 여러 개를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해 놓은 거죠. 그거를 저희가 주식처럼 살 수 있는 거니까 개인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느라고 너무 힘들면 그러면 잘 짜여진 ETF에 주목을 해보라.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ETF에 주목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미국 ETF를 특정적으로 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 세계의 자본이 1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IT 기업들 승승장구하고 있고 뭐 반도체 계열에서도 여러 가지로 뭐 K-팝도 그렇고 뭐 K-뷰티 수출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구성하는 비율은 한 2~3% 선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미국 주식은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 자산 비중 중에서 반 이상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54%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큰 물에서 놀아라 이런 거죠. 이를테면. 그러면 미국 주식을 내가 어떻게 알아? 어떤 종목이 좋고 한국의 기업들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저자가 추천해주는 방식이 그러면 주식시장 전체를 사버려라 뭐 이런 겁니다. 뭐 인덱스라고 그러죠. 지수 관련된 ETF들. 미국 주식시장 전체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여러 가지 경제 위기에서 몇 차례 폭락도 겪었지만 결국 긴 시간으로 보면 계속해서 상승해 오고 있다. 그러니 그 시장 전체의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아니면 뭐 500대 우량 기업, 미국 500대 우량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인덱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ETF에 투자를 해라. 마치 펀드처럼 한 달에 50만 원씩 이를테면 매달 꾸준히 사서 모아라. 뭐 이런 것들이 이 지은이가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투자는 해야 되고 근데 뭐 무슨 펀드 매니저처럼 막 종목을 공부하고 이럴 역량은 솔직히 안 되고 시간과 역량은 안 되고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돼요. 저도 사실 그렇게 종목별로 하나씩 발굴해낼 자신은 없기 때문에 뭐 기술주가 나는 뜰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 기술 중심의 ETF 뭐 이 책에서 아주 그 ETF 종류도 찍어주더라고요. QQQ, ARKW, ARKK, SPYG 이런 것들이 기술주 중심의 ETF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 500대 우량 기업을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있는 ETF는 SPY, IVV, VOO, SPLG 이런 것들을 써줬어요.
그래서 저는 좋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이런 거 주목해보면 어때? 난 이런 걸로 돈을 벌었어. 이런 것들도 가감없이 잘 쓰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떤 마인드에 대한, 투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실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자유를 이룬 부자들을 보면서 생각을 하죠. 아, 부럽다. 아,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아, 난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지금 허덕허덕 하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진 못하고 결국 아무런 실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변하지 않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도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부러워하고 신세한탄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의 반복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네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 전체를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저축을 하고 그래서 모은 돈으로 투자를 하고 그 돈이 불어나면 다시 더 투자하는 것이 반복되면 거기에 이제 긴 시간의 마법이 복리의 마법을 타고 스노우볼 효과라 그러죠. 눈덩이가 언덕에서 굴르면서 커다란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눈덩이가 뭉쳐지듯이 복리의 마법을 타고 당신의 자산이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분명히 투자를 하지 않고서 살기는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거는 너무 단정적이니까, 투자를 하지 않고 살기는 너무 억울한 세상인 것 같아요.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어렵고 낯설더라도 공부를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투자 서적을 열심히 읽어보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책의 앞쪽 일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 돈 공부 빼고 다 배운 당신을 위한 돈누 임종현 지음 트러스트 북스. 1. 시대가 주입한 가짜 행복.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마치 복제 인간이 된 듯 바삐 움직이는 똑같은 모습들. 매일 보이는 흔한 출근길의 광경이다. 어린 시절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그럴듯한 장래희망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때 나는 꿈이 참 많았다. TV에서 소방관이 멋지게 등장하면 소방관이 되고 싶었고, 며칠 뒤 경찰관이 멋지게 나오는 장면을 보고는 금세 장래희망이 경찰관으로 바뀌곤 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너스레를 떨고 다녔다. 당시에 내가 진짜 소방관, 경찰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하다. 우리는 남보다 특출난 구석 하나쯤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산다. 어쩌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범한 인간이 아닌 특별한, 그래서 세상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학교는 우리에게 말 잘 듣는 평범한 학생이 되라고 요구하고, 회사는 튀지 않고 그저 기계처럼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이 되기를 강요한다.
무엇이든 되고 싶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의 꼬마 영웅 대신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직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슴속에 품은 채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똑같은 모습으로 출근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소시민들만 남았다. 현실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어린 시절 꾸던 허황된 꿈에만 매달리며 평생을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로 언제까지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더더욱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직만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 남들 보기에도 썩 괜찮은 인생 같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라는 진부한 질문에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면 혹은 돈을 많이 벌면 지금보다는 행복해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결코 명문대에 입학할 수도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부자 혐오, 그 모순. 평범한 우리가 대단한 부자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약 8년 전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할 때 딱 3명의 부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는 명품 브랜드의 CEO였고 한 명은 저명한 예술가, 다른 한 명은 광고 기업의 창립자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셋의 공통점은 지극히 평범했다는 것이다. 지인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이 수십, 수백억 대의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상상했던 부자의 모습은 포마드로 올린 머리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감히 말을 걸 수도 없는 카리스마와 차가운 인상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너무도 평범한 차림에 일반인보다 좋은 매너와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 미소 지었다. 다만 그들이 엄청난 자산가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도 인격적으로 배울 점이 많겠다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은 그 전까지 내가 부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부를 갈망하고 부자의 삶을 동경하는 동시에 부자를 혐오한다. 포르쉐를 탄 성공한 사업가를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가능한 거라고 확신하며 탈세하지는 않았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거나 재벌가 자제들을 보며 돈은 많겠지만 분명 삶은 행복하지 않으리라고 단정짓는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주인공이 한없이 인간적인 선으로 그려지는 반면 부자들은 경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으로 등장하고 미디어는 앞다투어 자극적인 타이틀로 계층 간 갈등과 부자 혐오를 조장한다. 어려서부터 돈 밝히면 안 된다며 돈에 대한 언급 자체를 터부시했던 유교 문화와 위법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온 부자들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 부자는 죄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이룬 사기꾼이라는 인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삶과 부자의 삶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다수는 그렇게도 혐오하던 부자가 되기를 선택할 것이다. 부에 대한 이런 이중잣대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째, 돈과 부자를 증오하지 말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그들과 같이 말하고 생각해야 하며 그들이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부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돈보다 행복이라는 말이 그 자체로 모순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굳이 따지자면 돈이 많아서 불행할 확률보다는 돈이 없어서 불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하기 싫을 때 우리는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한다며 나태한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한다. 20대의 나는 나에 대해 정의하고 증명해 보이기를 좋아했다. 당시 내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은 돈보다는 행복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타공인 고집쟁이였는데 당시에는 20대의 패기까지 더해져 근거 없는 똥꼬집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지금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저축, 투자, 돈, 다 부질없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만약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만났다면 뒤통수를 몇 대 후려쳤거나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돈보다는 행복이라는 자랑스러웠던 나의 좌우명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 6년 전 나는 유명 포토그래퍼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을 품고 다니던 스튜디오에서 퇴사한 뒤 기약 없이 휴식 중이었다. 대학교는 휴학한 상태였고 특별한 계획도 없었다. 당시 1년 정도 교제 중인 연상 여자친구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가끔 도와주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들어보니 여자친구와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과의 마찰이었다. 둘이 벌어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이마저도 고정 수입도 아니니 당시의 여자친구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이도 생각도 한참 어린 친구와 연애하는 딸이 한심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처참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돈보다는 행복이라는 그간의 소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열등감만 덩그렇게 남았다. 사실 돈보다 행복을 추구하자는 나의 가치관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었다면 적어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설득하려는 시도라도 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얼마를 벌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며
행복할 자신이 있었다면 그토록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진짜 소신이 아니라 일종의 최면이었다.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하기 싫을 때,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한다며 나태한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겉으로는 예술가를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실력도 소신도 없이 꼿꼿한 자존심만 남은 패배자. 그 치부를 들키기가 죽기보다 두려웠던 내가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은 당장 보란듯이 돈을 버는 방법밖엔 없었다. 며칠 뒤 적지만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 목표는 오로지 돈이다. 어디 가서 돈 때문에 무시받는 일은 없을 거야. 보란듯이 벌고 악착같이 모아서 인정받고 말 거야. 우스운 노릇이었다. 돈보다는 행복이 우선 가치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돈 밝히는 사람은 죄다 속물이라고 비웃었던 소신이 며칠 만에 부침개 뒤집듯 이토록 쉽게 뒤집히다니. 우리가 소신이라고 믿던 것들은 이렇게나 사소한 이유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통해 무너지기도 한다. 치기 어렸던 나의 지난날, 소신이라며 지켜왔던 것들의 대부분은 나의 고집과 아집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영원할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 대다수는 아직 인생의 반도 채 살지 못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계속 변화하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3등급 한돈, 돌파구를 찾다. 이처럼 우습고 단순한 이유로 나는 회사에 입사했고 열등감을 원동력 삼아 버는 족족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워라밸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열정에 야근도 자처하며 닥치는 대로 일하고 모으고 일하고 모으고를 반복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딱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월급이 오르는 것도 결국 상한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럼 결국 죽도록 일해도 평생 내가 벌고 모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건가?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3등급 판정 도장이 찍혀버린 돼지고기가 된 기분이 들었다. 저축원금, 예적금에 코딱지만한 이자율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무작정 열심히 벌고 모으면 언젠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내 희망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었다는 현실을 깨닫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부자가 되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나는 빨리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요즘 투자, 돈 공부 빼고 다 배운 당신을 위한 돈누, 임종현 지음, 트러스트 북스. 1. 시대가 주입한 가짜 행복. 대통령을 꿈꾸던 아이들. 이어폰을 꽂은 채 스마트폰을 보며 마치 복제 인간이 된 듯 바삐 움직이는 똑같은 모습들.
매일 보이는 흔한 출근길의 광경이다. 어린 시절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그 시절 우리는 모두 그럴듯한 장래희망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때 나는 꿈이 참 많았다. TV에서 소방관이 멋지게 등장하면 소방관이 되고 싶었고, 며칠 뒤 경찰관이 멋지게 나오는 장면을 보고는 금세 장래희망이 경찰관으로 바뀌곤 했다. 심지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너스레를 떨고 다녔다. 당시에 내가 진짜 소방관, 경찰관, 대통령이 되고 싶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사실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하다. 우리는 남보다 특출난 구석 하나쯤은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고 싶은 바람을 갖고 산다. 어쩌면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평범한 인간이 아닌 특별한, 그래서 세상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이토록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지만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학교는 우리에게 말 잘 듣는 평범한 학생이 되라고 요구하고, 회사는 튀지 않고 그저 기계처럼 묵묵히 일하는 직장인이 되기를 강요한다. 무엇이든 되고 싶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어린 시절의 꼬마 영웅 대신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직이라는 똑같은 목표를 가슴속에 품은 채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똑같은 모습으로 출근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소시민들만 남았다. 현실은 우리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려주는데 어린 시절 꾸던 허황된 꿈에만 매달리며 평생을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신 부모님의 등골 브레이커로 언제까지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더더욱 명문대 입학, 대기업 취직만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 남들 보기에도 썩 괜찮은 인생 같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라는 진부한 질문에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도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처럼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행복을 보상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명문대에 입학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하면 혹은 돈을 많이 벌면 지금보다는 행복해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는 결코 명문대에 입학할 수도 대기업에 취직할 수도 부자가 될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다. 설령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 부자 혐오, 그 모순. 평범한 우리가 대단한 부자를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약 8년 전 스튜디오에서 어시스턴트로 일할 때 딱 3명의 부자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한 명은 이름만 들으면 다들 아는 명품 브랜드의 CEO였고 한 명은 저명한 예술가, 다른 한 명은 광고 기업의 창립자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셋의 공통점은 지극히 평범했다는 것이다. 지인이 말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그들이 수십, 수백억 대의 자산가였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것이다. 내가 상상했던 부자의 모습은 포마드로 올린 머리에 롤렉스 시계를 차고 감히 말을 걸 수도 없는 카리스마와 차가운 인상이었는데
오히려 그들은 너무도 평범한 차림에 일반인보다 좋은 매너와 따뜻한 인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주 미소 지었다. 다만 그들이 엄청난 자산가라는 사실을 몰랐던 상태에서도 인격적으로 배울 점이 많겠다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아주 잠시였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경험은 그 전까지 내가 부자들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부를 갈망하고 부자의 삶을 동경하는 동시에 부자를 혐오한다. 포르쉐를 탄 성공한 사업가를 보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으니 가능한 거라고 확신하며 탈세하지는 않았는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거나 재벌가 자제들을 보며 돈은 많겠지만 분명 삶은 행복하지 않으리라고 단정짓는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여전히 가난한 주인공이 한없이 인간적인 선으로 그려지는 반면 부자들은 경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인으로 등장하고 미디어는 앞다투어 자극적인 타이틀로 계층 간 갈등과 부자 혐오를 조장한다. 어려서부터 돈 밝히면 안 된다며 돈에 대한 언급 자체를 터부시했던 유교 문화와 위법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해온 부자들이 주를 이루었던 과거의 역사를 보면 부자는 죄다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이룬 사기꾼이라는 인식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삶과 부자의 삶 중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대 다수는 그렇게도 혐오하던 부자가 되기를 선택할 것이다. 부에 대한 이런 이중잣대는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드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성공한 이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첫째, 돈과 부자를 증오하지 말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그러나 부자가 되려면 그들과 같이 말하고 생각해야 하며 그들이 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합니다. 부는 선과 악,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절대 기준이 아니다. 돈보다 행복이라는 말이 그 자체로 모순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굳이 따지자면 돈이 많아서 불행할 확률보다는 돈이 없어서 불행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하기 싫을 때 우리는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한다며 나태한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한다. 20대의 나는 나에 대해 정의하고 증명해 보이기를 좋아했다. 당시 내가 입에 달고 살던 말은 돈보다는 행복이었다. 나는 어려서부터 둘째가라면 서러운 자타공인 고집쟁이였는데 당시에는 20대의 패기까지 더해져 근거 없는 똥꼬집이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다. 지금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 저축, 투자, 돈, 다 부질없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여행 다니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만약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만났다면 뒤통수를 몇 대 후려쳤거나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돈보다는 행복이라는 자랑스러웠던 나의 좌우명은 얼마 가지 않아 산산조각이 났다. 6년 전 나는 유명 포토그래퍼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을 품고 다니던 스튜디오에서 퇴사한 뒤 기약 없이 휴식 중이었다. 대학교는 휴학한 상태였고 특별한 계획도 없었다. 당시 1년 정도 교제 중인 연상 여자친구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사진을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서 가끔 도와주고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부모님과 전화로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들어보니 여자친구와 나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님과의 마찰이었다. 둘이 벌어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이마저도 고정 수입도 아니니 당시의 여자친구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이도 생각도 한참 어린 친구와 연애하는 딸이 한심했을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자존심이 크게 상하고 처참히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돈보다는 행복이라는 그간의 소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열등감만 덩그렇게 남았다. 사실 돈보다 행복을 추구하자는 나의 가치관에 대한 진정한 확신이 있었다면 적어도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설득하려는 시도라도 했을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다. 얼마를 벌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며 행복할 자신이 있었다면 그토록 자존심이 상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진짜 소신이 아니라 일종의 최면이었다. 부자가 되고는 싶지만 부자가 되려는 노력은 하기 싫을 때 돈보다는 행복을 추구한다며 나태한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다. 겉으로는 예술가를 흉내를 내지만 사실은 실력도 소신도 없이 꼿꼿한 자존심만 남은 패배자. 그 치부를 들키기가 죽기보다 두려웠던 내가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은 당장 보란 듯이 돈을 버는 방법밖엔 없었다. 며칠 뒤 적지만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 입사했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제부터 내 목표는 오로지 돈이다. 어디 가서 돈 때문에 무시받는 일은 없을 거야. 보란 듯이 벌고 악착같이 모아서 인정받고 말 거야. 우스운 노릇이었다. 돈보다는 행복이 우선 가치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며 돈 밝히는 사람은 죄다 속물이라고 비웃었던 소신이 며칠 만에 부침개 뒤집듯 이토록 쉽게 뒤집히다니. 우리가 소신이라고 믿던 것들은 이렇게나 사소한 이유로 바뀌기도 하고 때로는 일생일대의 사건을 통해 무너지기도 한다. 치기 어렸던 나의 지난날, 소신이라며 지켜왔던 것들의 대부분은 나의 고집과 아집이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영원할 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우리 대다수는 아직 인생의 반도 채 살지 못했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계속 수정하고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평생에 걸쳐 계속 변화하는 완성되지 않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3등급 한돈, 돌파구를 찾다. 이처럼 우습고 단순한 이유로 나는 회사에 입사했고 열등감을 원동력 삼아 버는 족족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워라밸 따위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오로지 돈을 모으고자 하는 열정에 야근도 자처하며 닥치는 대로 일하고 모으고 일하고 모으고를 반복하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죽어라 일하는데 딱 일한 시간만큼만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 월급이 오르는 것도 결국 상한선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럼 결국 죽도록 일해도 평생 내가 벌고 모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건가? 갑자기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3등급 판정 도장이 찍혀버린 돼지고기가 된 기분이 들었다. 저축원금, 예적금에 코딱지만한 이자율을 가지고 부자가 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무작정 열심히 벌고 모으면 언젠간 부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내 희망은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었다는 현실을 깨닫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대로 부자가 되기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나는 빨리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